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수리학이라는 과목을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수리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그러니까 모든 학문들이 물론 기초가 되지만은 그 유체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학은 이 유체역학과 굉장히 여러 가지 밀착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원의 시작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체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체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그 상식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병행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릴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물이 있잖아요, 물. 그러니까 물은 정지해 있거나 흘러가거나 하는데, 이러한 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유체들, 흘러가는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제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유체역학을 기초로 해서 실질적인 이제 하천이나 운하, 수로, 그리고 여러 가지 수공 구조물들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응용하는, 그러니까 유체역학을 응용하는 학문이 이제 뭐 수리학이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이러한 유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성질부터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을 중심으로 유체 여러 가지 현상을 역학 기초에서 규명하는 학문이 바로 뭐다? 수리학이다. 그리고 우리 실제 현장에 일어나는 하천, 운하, 수로, 그리고 각종 수공 구조물 이런 데 이제 적용하고 어떤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체 역학의 응용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유체 역학 부분부터 우리가 좀 쭉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유체를 뭘 유체라고 하느냐? 이제 자유자재로 변형되는 것을 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변형되는 것들은 뭐가 있냐? 기체와 액체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모양이 어느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도 어째요? 막 불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막 날아다니고, 물도 마찬가지죠. 여러 방향으로 막 이게 튄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자재로 흐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이신가 본데 컵에요, 얼음물이에요. 얼음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얼음은 어쩝니까? 고체죠, 고체.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고체가 유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녹아서 물이 되고요. 더 100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기체 수증기화돼서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이러한 형태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유체의 흐름과 그다음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어떠한 어떤 현상들을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유체역학이고, 수리학은 이러한 유체역학과 연관성이 깊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체역학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배가 어쩝니까? 물을 둥둥 뜨죠, 가라앉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해 가면 우리가 유체역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설명을 쭉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부분들은 봅시다. 고체, 액체, 기체가 다들 이렇게 분자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분자들이 어떻게 이제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가 보면, 고체 같은 경우는 각 분자들이 이렇게 어째요? 꽉꽉 차 있습니다. 꽉, 아주 정렬하게 꽉꽉 차 있죠. 이런 상태고요. 이게 이제 얼음이다, 얼음. 근데 이제 온도를 받아서 녹아서 물이 돼요. 물이 되면 액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자 구조가 이 정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얌전히 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좀 지키고 있지만 지기들끼리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것들을 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좀 움직여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온도를 받아서 기체화되면 어째요? 기체화되면 공중으로 푹푹 날아가잖아요. 그렇듯이 이 기체 분자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막 산만하게 제멋대로 막 움직이는 이러한 어떤 분자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 일단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 기체나 액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체라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유체역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힘과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냄비입니다. 압력 밥솥이고요. 그런데 뚜껑을 닫아놨을 때와 열어놨을 때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압력밥솥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게 되면 압력밥솥이 아닌 것에 비교해서 밥이 훨씬 빨리 됩니다. 그것은 이 큰 압력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있을 때 이 공기 중, 대기 중으로 받는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기압이 보통 이제 1기압 정도입니다. 1기압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 밀폐를 시켜가지고요. 열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대기 상태에서는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온도가 몇 도입니까? 100도씨 정도 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밀폐가 시키면 한 120도씨 정도 됩니다. 그럼 120도씨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압력이 굉장히 높아져서 2기압이 돼요. 그래서 1기압과 2기압의 차이, 그리고 이 2기압일 때는 그 끓는 점이 120도로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밥이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조리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압력의 차이가 이런 현상들도 만들어낸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끓이고 있을 때, 밥이 되고 있을 때의 그 냄비 안에, 압력솥 안에 분자들을 보면 지기 분자들끼리도 부딪히기도 하고, 이 냄비 벽이나 이런 밥알 같은 어떤 고체 덩어리 이런 데도 막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이 충돌 때문에 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기 압력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압력이 생기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학에서도 압력이란 말을 쓰는데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압력이었고, 그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역학에서는 압력을 표현할 때는 어떤 일정의 단위 면적을 정해 놓고요. 그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수직 반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압력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어떤 단위 면적당 걸리는 힘이 어느 정도냐,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압력이 되는 거죠. 역학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일정한 면적분의 힘이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압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이고요. 파스칼이고, 이때 쓰는 힘은 뉴턴, 면적은 제곱미터, 미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의 단위는 그럼 어떻게 되냐? 뉴턴 퍼 제곱미터. 이게 이제 파스칼의 단위가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되고요. 이제 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압력솥이 일반 솥보다는 상당히 무거워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쉽게 잘못 이해할 때는 뭐 압력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냄비의 힘이 지금 이게 사람이 들고 있는데요. 이 들고 있는 양팔에 걸리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압력하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힘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힘은 F라고 표현하고요. 보통 뭐 P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질량, M이라고 쓰는데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합니다. 가속도. 그래서 질량은 보통 그 킬로그램, 그렇죠.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1kg이라고 치면 가속도는 뭐예요? 단위가 메타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1. 그래서 1kg의 질량이 1m per sec의 제곱의 가속도를 받을 때 발생하는 힘이 1 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죠. 그래서 그러면 압력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느냐는 거죠. 압력솥 같은 경우는 공중에 지금 팔로 위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합니다. 아래로 중력이 작용해요. 이렇게 아래로 중력이 작용할 때는 이때 중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 그죠? 그래서 압력솥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면 mg가 되겠죠. 이게 이 압력솥에 힘이 되고, 그 반향은 중력 반향인 아래쪽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바꾸면 압력솥의 무게가 바로 압력솥의 뭐가 되는 것이다? 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와 힘은 같은 개념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가 또 하나 더 알아볼 것이 벡터량과 스칼라량이 있다는 거예요. 벡터량과 스칼라량. 이건 뭐냐면, 어떤 그 힘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반향이 없고 단지 크기만 있으면 스칼라입니다. 그런데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반향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벡터가 됩니다. 이거 혼동 오신 분은 벡터의 비읍이 있고 반향의 비읍이 있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도 되겠죠. 그래서 힘도 어떻게 해요? 뭐 이쪽 반향으로 힘이 작용이 됐는지 위로 작용됐는지 아래로 작용됐는지 반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뭐가 된 거예요? 벡터가 되겠죠.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중력 가속도 같은 경우는 아래로 작용했잖아요. 근데 내가 앞으로 쭉 달려가면 이 앞쪽이 반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더 가속이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도 뭐가 된다? 벡터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벡터 같은 경우는 조금 진한 글씨, 굵은 글씨를 많이 쓰고요. 스칼라 같은 경우는 그 가는 글씨로 써서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어떤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압력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런 부호들 중에서 뭐 절대 압력이다, 게이지 압력이다, 대기압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면 기준점이 뭐가 돼 있어요? 진공이죠. 진공. 진공은 압력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아까 압력의 단위는 뭐라 했어요? 파스칼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공 상태는 0 파스칼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압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를 측정한 것이 바로 이 절대 압력이 되겠습니다. 절대 압력. 자, 그런데요. 이 게이지 압력은 진공 상태를 0 파스칼로 두는 게 아니고 대기압을 기준으로 보고 이 대기압을 0 파스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 대기압부터 측정한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게이지 압력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지 압력과 대기압을 더하면 뭐가 나와요? 절대 압력이란 값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 자동차 어떤 수리점이나 어떤 서비스 센터 이런 데 가면 그 타이어 압력을 재죠. 공기압을 재잖아요. 그러면 그 타이어 공기압은 어느 거일 것 같습니까? 타이어 공기압은 게이지 압력입니다. 게이지 압력. 그렇죠? 왜 타이어를 그러면 게이지 압력을 재느냐? 왜? 대기압은 자꾸 변해요. 그러나 기상이 어떤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맑은지 흐린지 이런 기상 상태에 따라서 이 대기압이 변화하고 항상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기준으로 삼기가 절대 압력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의 공기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게이지 압력을 재고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압력의 단위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표준 대기압은 1기압이죠. 1기압. 그래서 우리가 적을 때는 1 atm이라고 적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표준 대기압이고요. 이것을 이제 절대 압력으로 표기를 하면 101.3 킬로파스칼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1기압이 1 atm이고 그것이 101.3 킬로파스칼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것을 다시 또 수은으로 재봐요. 수은. 그러면 수는 밀리미터 Hg 이게 수인 표기잖아요. 이렇게 적습니다. 밀리미터 Hg 이게 밀리미터 단위로 표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76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표준 대기압, 절대 압력, 수은으로 표기했을 때 이 값들이 뭐다? 동일한 값이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걸 적을 때는 수은 밀리미터 이렇게 적습니다. 수은 밀리미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힘의 운동 방정식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 그러니까 움직일 때만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그 물체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운동 방정식이고 지금 이 속 같은 경우는 밑으로 작용하니까 압력솥의 F 힘, 무게는 M 곱하기 G다. 이게 운동 방정식인데 이것도 움직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압력솥을 팔로 이렇게 내가 딱 들고 있어요. 들고 가만히 고정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평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이
아닌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예. 근데 만약에 들고 있는 그 손을 놓쳐가지고 압력 써서 밑으로 떨어졌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마 밑으로 쭉 낙하되다가 쭉쭉 계속 떨어져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바닥에 꽝 부딪혀야 되겠죠. 그렇죠? 왜요? 이게 이쪽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양팔로 이렇게 딱 받치고 있으면 압력솥을 받치고 있으면 압력솥이 정지를 하겠죠. 그럴 때는 뭐가 된다? 평형식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팔이 없잖아요. 그럼 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그림이 Y축으로. 그럼 이때는 운동 방정식이다. 그러나 이렇게 양팔로 받치고 있을 때는 잡고 있을 때 이때는 운동 방정식이 아니보다 힘의 평형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현재 그 운동 방정식에 필요했던 밑으로 떨어지는 이 힘 Pf하고 이 미주가 잡고 있는 이 F하고 값이 어때요? 같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같구나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럼 이거 평형이잖아.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평형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그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놓칠 때 나중에 좀 복잡한 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혼돈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운동 방정식이라고 어떤 걸 평형식이라고 표현하는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값이 똑같으니까 어차피. 그렇지만 이렇게 F는 이꼴 MG는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인 것이고 만약에 고정됐을 때 그 이 운동 방정식에 해당하는 그 힘만큼을 똑같이 잡아줘야 평형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힘의 평형식이다. 이걸 좀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중량. 아까 말씀드렸죠. 중량도 뭐다? 그러니까 무게, 중량, 무게도 뭐가 된다?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게는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을 때의 물체의 무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량이란 더 말을 씁니다. 왜?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다. 그래서 W = mg. 그리고 단위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질량 m의 단위는 그램이라든지 또는 큰 거 근 다음에 킬로그램 또는 뭐 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무게니까 힘이니까 이런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량과 같이 쓰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다 F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킬로그램 중, 톤 중, 그램 중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중이라고도 읽기도 하고 뭐 힘이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킬로그램 힘, 뭐 톤 힘 이렇게 읽기도 해서 구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위는 질량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량이 도대체 뭐냐 얘기죠. 우리 공부하다 보면 질량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값, 어떤 실질적인 양입니다. 어쩔 때 우리가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할 때 이런 소금 한 스푼을 딱 뜯을 때 이게 4g이다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무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질량을 얘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물체 고유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 양이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단위는 킬로그램, 그램을 똑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금 한 스푼 4g 이런 거 재는 저울이 뭐예요? 윗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이잖아요. 이런 걸로 측정을 하면 질량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게도 똑같아요. 그런데 단위도 똑같고 거의 같고 그러는데 대신 이제 뭐 아까 말했듯이 킬로그램 힘에서 중 이거 붙인다든지 뉴턴 표기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 중량은 지구와의 물체 사이에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중력을 고려한 거죠. 그러니까 중력은 뭐예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 당기고 있어요.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우리 사람은 땅바닥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공중으로 붕붕 뜹니다. 그죠? 잡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뜨는데 그 잡아당기는 그 중력의 힘을 고려해서 질량에다가 그걸 고려해서 표현한 게 중량이고 무게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장소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 값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데 낮고 높은 곳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가까워, 멀어. 가까운 데는 더 세게 잡아당길 수 있지만 먼 데는 더 약하게 잡아당겨야 될 거 아니죠. 그렇죠? 힘의 영향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기도 어느 정도 계속 잡아당기고 있지만 어떤 대기권 이상을 벗어나면 중력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공간들이 나와요. 그렇듯이 이런 장소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자꾸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변하지 않는 값을 사용해야 될 때는 질량을 쓰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실생활하고 연관된 것들을 해석할 때는 뭘 쓸까요? 그러면 중량을 쓰겠죠. 예를 들어서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달에서 중량은 지구에서 중량도 6분의 1로 줄겠죠. 제가 60kg이라고 한다면 저는 달러 가면 몇 g이 되는 거예요? 10kg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용수철, 저울로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밀도와 비중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밀도는 뭐 비질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라면입니다. 라면. 근데 라면을 보면요. 그 표면에 기름이 둥둥 뜨죠. 보면. 예. 그러니까 이 기름이 이 국물하고 섞이지 않고 위에 둥둥둥 뜨는 이유는 뭐냐? 바로 밀도 때문에 그럽니다. 밀도차. 그러니까 밀도라는 건 뭐냐? 단위 부피당 질량이에요. 단위 부피당 질량.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비질량이다. 그러니까 단위 부피를 통해서 비교해 본 질량이다. 뭐 이제 그런 뜻이죠. 그죠? 근데 이 비질량도 당연히 이 질량값이 물질 고유의 값이니까 물질에 따라 값이 다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밀도가 작은 것은 밀도가 큰 것보다 위에 뜹니다. 가벼우니까 무거우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뜨죠. 그러니까 기름이 위에 둥둥둥 뜬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뭐예요? 물보다 밀도가 낮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나옵니다. 그러면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니까 부피는 세제곱미터라 한다면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뭐 이런 꼴로 나타내겠죠. 이제 부호로 쓴다면 밀도는 로로 많이 쓰죠. 로. 그죠? 최적은 뭐 부피는 V, 질량은 M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로는 V분의 M이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자, 이게 이제 가로, 세로, 폭이 전부 다 1m인 어떤 공간입니다. 박스, 수조를 생각해서요. 그럼 여기다 우리가 물을 꽉 채워요. 그럼 최적은 얼마예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 세제곱미터잖아요. 근데 여기다 물을 꽉꽉 채우면 그 무게를 재면 물은 1000kg이 됩니다. 그러니까 1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의 밀도는 그럼 얼마다? 1000kg per 세제곱미터. 1톤 per 세제곱미터가 물의 밀도가 되는 거죠. 물의 밀도. 그렇죠? 이건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 이런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저 공간에 어떤 그 후라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식용 옥수수 기름을 채워봐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한 890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건 애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기름의 밀도가 작다. 그래서 물에 둥둥 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는 뭐 이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같은 부피에서의 질량을 비교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도나 아직 안 배우셨지만 단위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은 이 질량이 변하듯이 밀도도 어째요? 자꾸 변합니다. 근데 그 밀도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변해요. 자, 물 같은 경우는요. 정확히 표현하면 3.98도씨인데 약 4도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가 물은 밀도는 최대입니다. 최대. 그리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는 이 밀도 값이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4도씨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삼아 봤을 때 이건 얼마냐?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아까 말했듯이 1000kg per 세제곱미터, 1톤 per 세제곱미터. 이 물의 밀도 값이 바로 약 그 가장 최대 값인 4도씨를 기준으로 삼아서 측정한 값이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비중은 뭐냐? 비중은 똑같은 밀도나 똑같은 단위 중량을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고체나 액체는 이 기준이 되는 이 물보다 어느 정도냐 크냐 다르냐 이걸 잽니다. 그래서 값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는 것이고 작으면 뜨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때는 항상 분모에 들어갑니다. 분모에.
자,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단위 중량이나 밀도 값이 얼마냐 해서 비중입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 또는 물의 단위 중량 분의 유체의 밀도 또 유체의 단위 중량 또 고체 거 뭐 이런 거 막 집어넣으면 됩니다. 액체 거 넣어도 되고 기체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바로 보다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대기 중에 떠도는 공기에도 질량이 있어요. 공기에도 뭐 공기의 밀도가 보통 뭐 1.2kg/세제곱미터라고 세제곱미터라고요. 생각보다 크죠.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표준 대기압에서 이제 잰 것들이고요. 온도도 20도씨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잰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요 그래프 정도 보시면 어쩝니까? 이제는 이거부터 보시면 이거 최대값은 지금 단위 중량 값인데요. 이때 최대가 되고 값이 쭉쭉쭉 떨어져요. 이게 온도에 따라 다르죠. 온도. 이때 최대 때 온도가 몇 도냐? 4도씨입니다. 아까 밀도도 물은 얼마일 때 최대를 했어요? 4도씨. 그러니까 단위 중량도 똑같이 4도씨일 때 최대가 됩니다. 근데 이거 단위 중량도 마찬가지 물하고 비교합니다. 아니, 비교할 때는 물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 비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중이 물의 밀도분의 다른 것의 밀도 이랬는데 물의 단위 중량분의 다른 것의 단위 중량을 해도 비중이 돼요. 자, 단위 중량이라는 건 뭐냐면 단위 부피당 중량, 단위 부피당 무게예요. 그러니까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었지만 단위 중량은 단위 부피당 중량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피분의 중량 이렇게 이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무게는 mg니까 이제 그대로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V분의 M이 밀도 로였잖아요. 그러니까 로g가 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세요. 단위 중량 W는 로g다.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나타난다.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되는 공식이요. W는 로g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중은 어떻게 돼요? 물의 단위 중량분의 물체의 단위 중량, 또 물의 밀도분의 물체의 밀도로 나타냅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자, 비체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비체적은 그냥 단위 중량의 역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위 중량분의 1. 그러니까 이 단위 중량 V분의 W였으니까 W분의 V겠죠. 그래서 분자의 체적이 들어갔으니까 비체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건 분모에 들어가지만 이 식을 읽는 이름이 되는 건 분자예요. 항상 이름은 분자 걸 갖다 씁니다. 그래서 체적이 분자였으니까 비체적 이렇게 변합니다. 그죠? 이것은 이제 유체의 단위 중량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하는 그런 체적의 값을 나타내는 값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